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한인들과 좀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 가졌는데 한 한인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딸이 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근데 이분이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좀 들어봤더니 딸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어머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딸이 밥을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도 스마트폰 스크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스크린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SNS 막 보면서, 그 다음에 밥 한 숟가락 뜨고 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가족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이건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시기를 좀 겪은 적이 있어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뭐 SNS도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SNS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막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도 저도 막 보게 되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 아내와 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같이 밥을 먹는 거지,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놀러 가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에 자주 놀러 가요. 휴가 내가지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제 홈타운인 서울에서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친구 아들 왔다고 밥을 차려주시는 거야, 같이. 근데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요즘 한국이 그런가요? 그 무선 이어폰을 귀에 끼고 계시는 거예요. 한 70대 노인이신데, 그러면서 계속 개인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밥 차려주면서도 하루 종일 이렇게 개인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안 해요. 다 자기 보고 싶은 개인 방송을 봅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냥 스마트폰 이거 재밌는데, 개인 방송 재밌는데, SNS 재밌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에 중독되냐? 스마트폰의 기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때문이죠. 뭐 예를 들면 SNS라든가 개인 방송, 뭐 스트리밍 미디어, 그러니까 주로 미디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방송사들이, 미디어 플랫폼들이 단순하게 어떤 컨텐츠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친구 어머님 같은 경우 70대 여성 노인이죠. 그럼 70대 여성 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70대 여성 노인이 아니라서. 근데 이 인공지능은 24시간 내내 하는 게 70대 여성 노인의 관심사가 무엇일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 영토 안에 있는 70대 여성 노인이 많이 보는 컨텐츠를 통계적으로 추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파퓰러한 굉장히 인기 있는 70대 노인 여성에게 인기 있는 컨텐츠를 70대 여인 여성에게 추천 컨텐츠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거예요. 자, 그럼 그 10대 여고생 얘기 들어봅시다. 10대 여고생은 또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10대 여고생이 무슨 영상을 좋아하는지, 무슨 SNS에 어떤 종류의 사진과 어떤 종류의 글을 좋아하는지를 인공지능이 전부 분석합니다. 전국에 있는 10대 여고생들, 그 다음에 그들의 파퓰러한 트렌드, 어떤 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지를 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에 중독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 컨텐츠나 플랫폼, 뭐 이런 스트리밍 방송사,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 하여튼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만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요즘 뇌신경과학이 되게 인기예요. 인공지능과 덩달아서 사람들이 왜 뇌를 왜 연구하냐면 중독에 빠뜨리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경마를 좋아한다고 쳐봐요. 경마를 왜 좋아한다고? 실제로는 경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경마를 좋아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은 되게 지루해요. 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뭐 가족들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굉장히 단조로운 일상이에요. 근데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경마는 말이 막 달리면서 승부가 막 순간적으로 바뀌고 내가 베팅한 말이 1등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요. 뭐 10,000원 걸었는데 막 10만원 20만원 따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짜릿한 스릴 있죠. 이렇게 뭔가 쾌감을 받을 때마다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일종의 호르몬이죠. 이게 나와요. 이런 화학물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화학물질이 나올 때 우리 뇌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단조로운 삶이 계속됐을 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도박이나 뭐 마약, 술, 담배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커피도 똑같아요. 심지어 카페인 마시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중독 자극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짜릿한 자극을.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거를 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도박장에 가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커피를 실제로 마시든지. 근데 이제는 디지털 컨텐츠에 얼마만큼의 도파민이 나오는지 뇌신경과학자들이 동원돼서 실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 컨텐츠를 봤을 때 도파민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어떤 도파민 레벨과 유사한 컨텐츠들과의 그 유사성을 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요 정도면은 요 정도 도파민이 나오겠다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뇌에 중독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학문의 장르로 또 자리 잡고 있어. 되게 황당한 게 나쁜 건데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왜냐면 도파민을 다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용하면. 물론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신경 과학자들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잘 안 써요. 자녀에게 스마트폰 안 사주고요. 구닥다리 폴더폰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좋아한다는 2030 세대들, 실리콘밸리의 2030 세대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적으로 공부한 애들은 스마트폰 잘 안 써요. 폴더폰 씁니다. 그 폴더폰 한 5만원 정도 하는 폴더폰 있잖아요. 인터넷 기능 없고 전화나 문자만 되는 거. 이거를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실리콘밸리 2030 세대들 많이 써요. 그 실리콘밸리에 IT 기업이 몰려있는 그 IT 골목이 있거든요. 그 앞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폴더폰 쓰는 2030 세대를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회사에서 맨날 하는 일이 사람들 중독에 빠뜨리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컴퓨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컴퓨터를 나쁘게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개발자로서 컴퓨터를 선하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야 하는 철학이 있고요. 개신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지 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미디어 플랫폼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분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계속 뻥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 개인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내에서 명문대 박사를 마치신 분이고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과학기술 쪽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국내 대학원과 국내 기술을 많이 다루고, 저는 미국 대학원과 미국 기술을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전공이 반도체예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박사 하다 보면 다 알죠. 한국 기술들이 많이 없는데, 계속 없는 기술이고 노동집약적인 기술인데 자꾸 언론이 국뽕으로 막 띄우잖아. 한국, 대한민국 뭐 무슨 기술이 최고 막 하면서 국뽕 띄우잖아요. 그분이 초반에 그거를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한국 이공계의 진실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국뽕과의 뭐 전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컨텐츠를 막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 한 60만 되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막 정치인들이 막 불러요. 정치인들이 막 밥 먹자고 하고 뭐 스폰 해준다고 하고 정치적인 아젠다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 기업들도 막 불러요. 그리고 자기네 기업 홍보 좀 해달라고 하고, 자기네 기업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도 막 초청하고 막 그렇게 돼요. 60만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분 지금은 완전 국뽕 개인 방송인이 됐어요. 국뽕 개인 방송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컨텐츠는 기업의 돈을 받고 기업의 프로모션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뽕 개인 방송인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사람이
본인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동안 국뽕 개인 방송 했던 사람들이 왜 국뽕을 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돈이 되는구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한국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뭔가 잘 된다는 거를 그게 거짓말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도파민이 나오거든.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이 막 공공 미디어나 공공 교육에서 진실을 다 가르치진 않아요. 까보면은 전부 다 정치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를 좀 살면서 디지털을 경험한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이 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편향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합니다.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노인들은 이제 뭐 살 만큼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여생은 본인이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셔도. 근데 10대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문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주변에 사실 사랑하는 가족과 본인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의 조언, 사실 이런 것 속에서 성장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이제 요즘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10대들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SNS를 통해 세상을 보는데 SNS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악합니다. SNS 알고리즘의 원리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어떤 것에 육신의 정욕이 자극되는가 이걸 연구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거를 부러워하는가 이걸 인공지능이 연구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거에 열등감과 뭐 이런 걸 느끼는지 이런 거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 도파민이 나오는가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독시키는 방향 쪽으로 그걸 몰아갑니다.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SNS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영상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도파민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뇌의 치명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뇌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10대들에게 인공지능을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 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있고 아주 늦게 꼭 필요할 때 마지막에 사줄 겁니다. 근데 벌써 아들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사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주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빨리 해야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스마트폰이 자녀를 망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 종주국답게 컴퓨터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전 미국의 그 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컴퓨터 협회의 회장을 맡으신 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전 직장에 제 상사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제가 그 회사를 떠났지만 아직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제 평생 스승으로 모시려고요. 너무 똑똑한 분이라서. 근데 이분이 폴더폰 들고 다녀요. 폴더폰 들고 다니고 공책이랑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요한 건 거기다 메모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노땅이라서 시대에 뒤처져 가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걸 리드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폴더폰 들고 다니고 공책이랑 볼펜 들고 다녀요. 한 번은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스마트폰에 적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두뇌의 소중한 정보를 털리고 싶지 않아. 아시겠죠? 저도 요즘 스마트폰을 잘 안 써요. 저는 스마트폰이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폰입니다. 이 영상으로 이 폰으로 왜 영상을 찍냐면 이 폰이 미디어 녹음하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각종 은행 앱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앱은 다 여기다 해놓고 저는 이 폰에 유심을 빼버렸어요. 이 폰 안 써요, 제가. 이 폰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형 모바일 컴퓨터이죠. 와이파이 기능이 되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폰은 인공지능 기능이 별로 없는 싸구려 폰 샀어요. 제가 쓰는 폰이 싸구려 폰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폰 100만원 넘는 건 기본으로 다 쓰시잖아요. 저는 이 폰을 한 30만원 정도 줬나? 한국 돈으로? 한 300불? 아니야, 250불 정도 준 것 같아. 250불짜리 싸구려 폰입니다. 굉장히 싼 거예요. 인공지능 기능도 별로 없고. 저는 이 폰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유심을 끼워서 전화를 걸고 받는 거랑 문자 보내고 받는 거,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하려고 톡 앱 정도는 있습니다. 딱 3개가 있어요. 톡 앱, 전화 걸고 받기, 문자 보내고 받기. 요 3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제 폰은.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지워버렸어요. 개인 방송 앱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 삶을 인터넷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늘 들고 다니는 폰은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자 주고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마트폰 톡 보내고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기능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지만 실제 제 삶에서는 컴퓨터랑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쓰다 살다 보면은 저도 개인 방송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은행 앱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방송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 구형폰을 굳이 또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합니다.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스마트 기능과 전화 기능은. 그게 좋은 거예요. 통합은 좋은 게 아니에요. 통합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됩니다. 통합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통합되는 사회로 갑니다. 전기자동차 사시면 인공지능 기능 탑재돼 있고 통신 모듈 탑재돼 있고 커다란 모니터 탑재돼 있고 그걸로 인터넷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영화도 볼 수 있죠. 스트리밍 영화도 볼 수 있죠. 스트리밍 드라마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는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위험한 세상이 펼쳐져요.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안경 끼면은 앞에 이제 진짜처럼 펼쳐지는 그 미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이제 그들이 자랐을 때는 안경을 끼면 그 안에 다 보일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들이, 미디어들이 막 펼쳐지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거를 뇌에다 컴퓨터 칩을 받아서 이제 굳이 안경을 끼지 않아도 뇌가 그냥 뇌의 의식 세계가 인터넷이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10대 분들은 디지털 문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지털 문명이 뭐가 나쁜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날로그가 더 좋은 기술이에요. 아날로그가 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디지털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에 깔리면 결국 인공지능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최근에 좌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냐면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우파 대통령이 되든 좌파 대통령이 되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좌파 대통령이 돼도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고요. 상관없어요. 좌파 대통령이 되든 우파 대통령이 되든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어떤 정치 세력이 장악하든 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좌파를 비판하냐면 좌파가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좌파가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자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인공지능의 성향 있잖아요. 도파민 분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바로 좌파 진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우파 보수적으로 살면은 이게 좀 상쇄가 돼요. 그래서 그나마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마음속으로 좌파 진보적이다. 좌파 진보적인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좌파 진보적인 사람인데 인공지능 자체가 좌파 진보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좌파 진보적으로 편향되면서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가설인데 좌파들은 심각하게 정서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지 않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짝 우성향으로 살으세요. 그래도 중심은 잡을까 말까예요. 근데 좌파로 산다. 그러면 완전 편향됩니다. 뇌가 망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